네, 안녕하십니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원가 관리 회계를 앞으로 한 세 달에 걸쳐서 하시게 될 거예요. 시간이 그 초반에는 좀 많이 잡혀 있다가 후반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별로 안 반갑죠. 자, 어쨌든 저랑 같이 열심히 원가 회계를 공부해서 여러분들 회계사 시험할 때 시험 합격에 원가 회계는 고득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제 이름은 여기 앞에 교재 나와 있죠. 자, 오늘하고 그 이번 주 3회에 걸쳐서 입문 강의를 먼저 좀 진행할 거예요. 자, 입문이라는 것은 원가 관리회계 전반을 약간 소개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시작할 원가회계 초반하고 수업이 거의 겹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다음에 시작할 때 좀 생략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생략하지는 않고 좀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좀 시간을 좀 세이브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내일하고 내일이죠? 아니,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또 만나죠. 아마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목요일 날 배우는 것은 이제 뒤쪽에 가는 걸 미리 좀 땡겨서 일부러 좀 미리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목표가 이겁니다. 원가 관리회계라는 게 이런 과목이야.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 공부할 때는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마인드를 좀 가지고 가라. 이런 걸 좀 느껴가는 거죠. 뭔가 좀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배울 거예요, 다시. 몇 개월을 걸쳐서? 약 3개월을 걸쳐서 저랑 지겹도록 만나면서 계속 이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 끝나고 나면 이제 객관식 수업도 배우죠. 또 내년에 이제 1차 합격을 하면 내년 3월에 이제 동차 종합반 때 또 1000페이지가 넘는 또 2차 연습서 문제를 가지고 또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지겹도록 지겹질 않지. 내년까지만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내후년에도 보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년까지만 딱 보는 거로 내년 6월 말에 아마 2차가 있을 거니까 내년 6월까지만 보는 거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빨리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1년 6개월 만에 요즘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균 합격 그 기간이 3년 약 3.8?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합격생들 기준으로. 근데 1년 6개월 만에 합격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물론 있었어요. 우리 학원에서도. 작년에 그 합격생 중에 딱 학원에서 1년 6개월 만에 합격해서 나간 학생이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 기억에.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 가장 빨리 합격한 학생은 1년 만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그 두 학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도 나중에 생각해 봤는데 진짜 수업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예습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1년 6개월 만에 작년에 합격한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예습을 하고 듣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거의 이 자세야. 뭐 팔짱 끼고 건방지게 팔짱 끼고 듣진 않지만 거의 팔짱 끼다시피 하고 이렇게 수업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메모하고 필요한 것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 태도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예전에 1년 만에 합격한 학생은 그냥 아예 고개를 그냥 제가 숙이는 걸 못 봤어요. 저희 그 수제자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계속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만 열심히 듣더라고. 근데 진짜 딱 1년 만에 합격이야. 대단한 학생이죠, 대단한. 제가 봐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습 안 해갖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예습을 한 상태에서 수업을 잘 들으시면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습보다 예습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공부할 때도. 저도 원가회계를 공부할 때 조금 자신 있는 과목이었고 좀 잘했던 과목인데 그 이유가 저도 학원에 다녔었습니다. 네, 원가회계를 미리 저도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습하지 않고 수업 먼저 듣고 복습한 과목에 비해서 예습하고 들은 과목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습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들으면 거의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고. 자,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론의 문제인데 예습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1절부터 3절 또는 4절까지 이렇게 진도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제일 처음에 할 게 오리엔테이션하고 좀 비슷한데 원가 관리회계라는 과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 전체 숲을 그리도록 하자.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을 그러냐. 일단 들으세요. 알겠죠? 일단 듣고 오늘 배우는 이 수업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자, 이런 공부가 더 효과적이에요. 회계학은 주소를 딱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과목별로 전체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전체 수배 모양이.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배우고 있는 걸 그 수배 그 나무에 새겨 넣는 거죠.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하나씩 새겨 넣다 보면 나중에 체계가 잡히게 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건 그쪽에 해당되는 문제야. 이런 바로 생각이 떠오를 거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숲을 그릴 수 있는 건 벌써 공부 한 반 정도 돼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무에게도 마찬가지, 원가에게, 세법도 마찬가지. 근데 제일 처음부터 숲이 그려지진 않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숲의 모습을 딱 설명 듣고 지속적으로 보는 거야. 자, 내가 이번 이제 3장을 공부한다? 3장은 전체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확인하고 다시 또 4장 배울 때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회독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숲의 윤곽이 그려져 있겠죠. 이거 2회독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숲이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한 1회독 하면 전체 해독수로는 1회독 하면 거의 공부는 끝나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표시해놨던 거 위주로 어떤 건 뭐 10회독 할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건 2회독에서 끝날 부분도 있겠지,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자, 효과적인 공부 방법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아몬드 있죠.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현재 여러분들 요 상태 원가에게 위주로 생각하면 아직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기본서 1회독 하면 요 상태가 되겠죠. 이까지는 안 되겠지. 기본서 1회독 하면 한 요 정도 올 것 같아요. 요 정도. 근데 이제 객관식하고 나중에 2차 공부까지 하지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서 1회독 하면 어느 정도 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끝없이 범위를 확정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어느 하나의 과목을 완전히 이해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5년을 공부해야 되겠더라고. 해보니까. 제가 원가 관리에게 강의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딱 5년 지나니까 책 없이도 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강의하라 그러면 책 없이도 강의해요.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다 할 것 같아.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 문제 만들고 숫자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책 한 번 하라면 다 한단 말이지. 그 정도까지 끌어올려면 최소 5년이야. 최소. 그 과목만 봤을 때 이야기예요. 그것도. 자, 여러분들 회계사 과목이 총 몇 과목이에요? 5년씩 해서 완전히 이해해서 합격하려면 한 40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4, 50년? 그러면 완벽히 이해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도 안 해오고. 가능할 것 같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2년, 3년이죠. 맥시멈. 일단은 1차 목표는 내년이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제가 강제 목표 부여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목표는 작게 가지고 갑니다. 길게 절대 잡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래서 자, 완벽한 이해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효과적인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격할 실력이 되니까. 그리고 이걸 잘해줘야 돼. 줄이는 걸 잘해야 돼. 줄이는 거. 잘 줄여야 돼. 잘 줄여서 시험 한 달 정도 남겨놓고는 이제 그때부터 암기를 시작해야 돼. 그 전에는 암기는 가급적 자제. 자, 특히 회계학은 가급적 자제. 식도 잘 안 해오려고 노력한다. 그냥 가급적 이해하려고 한다. 무조건. 그래서 한동안은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 미친 듯이 외워야 된다. 그때는. 자, 어쨌든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야 되는 거고, 기억이 나려면 이해 올 또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암기는 초반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 끝도 없어, 이게. 그리고 암기했던 건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응용력도 안 되고 금방 또 휘발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기억이 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암기까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막판에 미뤄서 하는 거야, 이제.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시험장에서 일단 써먹고 잊어먹을지라도 일단 해야 되는 거야, 이건. 근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응용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2차는 특히 그래야지 2차를 잘 볼 수 있어요, 2차를. 원가회계는 더욱더 암기 과목이 아니고 완전 이해 과목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거 한 5개 정도밖에 안 알려줄 거예요. 5개만 알려줄게요, 5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이해 먼저 시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 한 5개 정도 알려줄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외우지 않더라도 다 이해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공부할 때 좀 표시하면서 공부하세요. 다음에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저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굿, 그다음에 그럼 뭐 중간, 그다음에 이건 배드 이런 식으로. 근데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군 나오면 그냥 공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 이론도 안 보고 그 문제도 안 봤어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이해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M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해보니까. 그러면 이건 한 5회독 정도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거. 이 문제는 얘야 얘. 얘는 뭐 한 열 몇 번 본 것도 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다가 뭐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또 얘는 미친놈이야 이게. 그냥 다시 또 뭐 B가 돼요.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거지 이거. 좀만 틀어버려도 또 틀리는 거고 이쪽은. 그래서 뭐 어떤 건 뭐 열 몇 번을 풀어야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선별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지. 모든 거에 다 똑같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이걸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막판에는 이제 내가 체크한 거 위주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회계학은 제목의 원가에게는 약간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좋아요. 자기만의 서브노트. 이거는 수업 시간에 그 배웠던 거 하고 나중에 복습하면서 약간의 첨가해서 좀 이게 단추화 시켜놓은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책에 표시를 해놓거나 책이 어쨌든 한 권에다 딱 표시를 해놓거나 기본서 한 권에다가. 그래서 그걸 자꾸 반복하는 게 좋아요. 이론을. 회계학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과목이다. 그거 아니에요. 회계학이 말로 이론이 중요한 과목. 이론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는 한두 문제만 풀어도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히려 다릅니다. 오히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저거. 이론이 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해 나가겠죠. 그러다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작업을 해두시고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줄여 나가는 과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합격 못 하겠죠. 공부를 안 해. 줄이는 건 기가 막히게 줄이겠죠. 줄일 게 없어 이건. 근데 시험은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떨어지겠지. 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가 그냥 직업이야, 직업. 뭐 일단 정리가 안 돼. 시험장에 정리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바로 이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적절한 양의 확보는 필요하지만 무한대로 양을 늘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게 양을 늘려서 이걸 시험에 임박할수록 줄일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작업을 해두는 게 나중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 스파트를 가야 될 건데 그때 필요한 그 양을 자기가 미리미리 선정을 해놔라.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걸 돌려서 합격하는 거야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이해한 것대로 풀어주는 거고. 회계사 시험은 2차보다 1차가 훨씬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1차 양이 엄청 많아요. 1차만 합격하면 웬만하면 2차는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 합격도 있고 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차는 쉽지가 않은 거지만 유예까지 고려하고 부분 합격까지 고려하면 2차는 좀만 성실하면 웬만하면 다 합격해요. 1차가 문제예요, 1차가. 1차가 양이 굉장히 많아. 경제학도 양이 많고 경영학도 양이 많고 회계학도 양이 많고 세법도 양이 많고 양이 적은 게 고작 뭐 상법 정도? 뭐 그거 빼놓고는 양이 적은 과목이 하나도 없는 거지. 경영학만 해도 강론으로 따지면 한 10과목이 가까이 돼버리죠. 강론으로 이렇게 구별해버리면.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겠지만 물론 한 권으로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설픈 상태에서 시험 보러 들어가는 거지. 그 기본서만 해도 한 7, 8권을 보고 열심히 이해하고 들어가서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한 권짜리만 보고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만 어렵게 돼버리고 까버리면 틀려버리겠지. 왜냐하면 경영만 놓고 보면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정도만 공부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8권을 볼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지, 쉽게 말해서.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 공인 경제사 시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경제학도 엄청 어렵게 나와. 뭐 오히려 재경직 못지않게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 행시. 그러니까 1차 그 문제 난이도도 높고 양도 많아 이게. 또 회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1차에 일단 초점을 둬야 돼. 1차를 빡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2차를 그 자격이 주어지면 2차를 열심히 해서 합격해야 되는데 자, 원과에게는 1차보다는 2차가 훨씬 비중이 높은 시험이에요. 그 이유가 지금은 좀 문제가 그래도 좀 쉽게 나오고 있어요. 한 2년 전부터. 근데 2020년도까지 2차생들의 마의 과목이 원과야, 원과. 동차를 그 포기시키는 과목. 그리고 유예 때도 나 떨고 있니 하는 과목. 문제 하나 잘못 읽으면 이게 막 분점수도 많이 못 맞는 그런 과목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점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과목이에요. 90점짜리도 많고 꽈락도 많고 막 그래. 그러니까 되게 좀 불안한 과목인 거지 2차 때. 그리고 2차 문제 수준이 또 되게 또 살벌하게 또 난이도가 높기도 해. 예전에 2010년대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과연 그 출제 교수님 보고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을까? 주어진 시간 내 2시간 내 여름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의 그 공부 과목이었는데 갑자기 반성들 하셨는가 2년 전부터 문제가 좀 그래도 평이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공부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원과에게는 기본 강의 열심히 듣고 개과시 열심히 듣고 연습서 한 권 정도 열심히 풀어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 예전에는 그 정도 해갖고 합격한다 장담 못했어요. 약간의 감도 있어야 되고 이쪽의 마인드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합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좀 고생스러운 과목이야. 불안한 과목.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론, 그다음에 약간의 그 회계사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약간의 좋은 식으로 좀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 맨 첫 번째 장 1장 그 원가 관리학이라는 과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목적은 이 숲을 그리는 거예요, 잘 한 가지. 자, 한 번도 안 들어본 거니까 숲이 안 그려지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매번 공부할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 숲에 현재 내가 어느 쯤 가고 있느냐,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다. 자, 먼저 숲을 그리기 전에 재무회계와 회계학은 크게 관리학으로 구별을 하죠. 자, 이걸 좀 설명드리면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합시다. 기업의 실체. 자, 무슨 기업. 뭐 여러 말이 없지만 무슨 법인이 있겠지. 그래서 이 기업에 보면 이제 최고 경영자도 있을 거고, 자, 최고 경영자 아래 어떤 중간 관리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아래 여러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자, 기업 내부인들 이렇게 많이 있을 거고, 기업 외부인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국세청 직원도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채권자도 있겠죠. 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 이런 채권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기업에 투자한 주주도 있겠지. 등등등 매우 많은 외부 관계자들이 있겠지. 자, 그러면 기업 내부 관련자건 외부 관련자건 할 것 없이 이 기업에 관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잠깐만요. 요거 위치 좀 바꿀게요. 안 이뻐서. 자, 이쪽에다 표시. 자, 국세청, 채권자, 주주. 자, 첫 번째 그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자, 뭔가 내가 정보를 주고자 이 기업에 관한 정보를, 자,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죠? 우리 김원종 회계사님한테 열심히 배우고 있죠? 열심히 배우시면 2차까지 합격하는데 큰 도움 될 거예요, 이거. 자, 재무회계. 재무회계의 가장 주된 것은 자,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회계 정보 제공이다. 자, 외부 정보 이용자다. 재무회계 정보 이용자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정보를 주는 거냐? 이 기업의 전체 정보를 줘야 되겠죠. 이 기업의 전체 모습은 뭘 보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 종류는 뭐 있죠?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재무제표. 자, 이거 보면 이 기업의 전반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자, 그러면 이 정보는 자, 뭔가 약속된 정보여야 되겠죠. 즉
해석이 통일적으로 가능한 그런 정보여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미리 다 정해놓는 거예요. 자, 우리 IFRS에서 이런 것 이렇게 처리하십시오라고 미리 다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불운한 시대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IMF만 안 왔으면 90년대 말에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 회계 기준에 입각한 그런 기업 회계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좀 단순해. 현재까지 평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잘 바뀌지도 않아. 그러니까 재무회계라는 과목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IMF 때 자금을 우리가 빌리기 위해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유럽 회계, 바로 IFRS를 적용하겠다라고 약속함에 따라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는 거지. 근데 유럽 사람들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야. 그리고 뭔가 좀 확실치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도 되게 좀 까다롭단 말이야. 재무회계야. 자, 어쩔 수 없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회계사 되고 나서 회계사라는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이 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회계사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좀 높은 거죠, 실은. 제가 알기로는 대형 회계법인은 5년 이내에 연봉 1억 넘게 찍더라고 보니까. 그런 직장 없어 지금. 그리고 이렇게 3일 회계법인 같은 데 가보면 되게 잘 돼 있어, 시설도. 진짜 높은 문보다 훨씬 크고 잘 돼 있어 보면. 자, 봅시다. 그래서 재무제표란 건데, 자, 요거는 뭔가 비교도 가능해야 되겠고, 기업 간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그 속성이 신뢰성이라는 거지. 신뢰성.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신뢰성. 자,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항. 이 기업에 관한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또 누가 있어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도 있잖아. 자, 회사 대표이사부터 중간 관리자, 종업원들 할 거 없이 이들도 자기가 속속해 있는 이 기업에 관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구나. 자, 이걸 다루고 있는 회계가 관리 회계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 회계는 자, 일단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제공하는 정보는 자,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보 이용 목적이 매우 다양하겠죠.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기업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기업 내부의 어떤 성과를 평가하고자 정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수립한 전략과 관련해서 뭔가 원가를 줄인다거나 또는 품질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매우 다양한 목적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제공해 주는 정보는 그때그때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너 필요한 게 뭐야? 알려주면 내가 그에 맞는 특수 보고서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지. 특수 목적의 보고서. 그래서 특수 보고서. 목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이 기본적으로 이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한 3개 정도 언급할 수 있어요. 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일단 계획 세우겠죠. 그다음에 계획된 대로 실행에 옮기고 나중에 실제 결과와 당초 계획을 비교해서 뭔가 성과를 평가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획과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계획과 통제라는 목적에 필요한 정보. 계획과 통제. 자, 그다음에 의사결정 수시로 하겠지. 의사결정. 자, 이 두 개가 일단 중요한 이 내부 정보 이용 목적이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전략적 뭔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 범주화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특수 목적의 보고서를 제공해 준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정보여야 되냐? 이쪽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하죠. 외부인이 봐야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일단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되지. 또 해석이 가능한 정보여야 되고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쪽은 내부인이 이용하는 거죠. 신뢰하고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거보다는 정보 이용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여야 되겠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거죠. 목적에 맞는 정보, 목적에 맞는 정보 제공.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공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쪽은 확실한 거고 정해져 있는 거. 이쪽은 정해진 게 없는 거지. 관리계는 정해진 게 없는 거야.
즉 관리회계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원가계산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관리회계에 관한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기준서 뭐에 따라 이런 거 없어요.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타당한 거냐 이거 배우는 거야. 뭐가 올바른 거냐, 뭐가 합리적인 사고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답은 있어. 시험 문제 답은. 원래는 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시험 문제는 답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사고할 때 뭐가 타당한 거냐 이거 배우는 거야. 뭐가 올바른 사고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고 뭐가 합리적인 거냐. 약간의 그 사고력은 약간 수학 공부하는 거하고 약간 유사해. 벌써 공부하기 싫은 사람도 있죠. 네, 뭐 수학 공부처럼 뭐 식을 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별로. 수학이 필요한 것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두세 개 정도 있나? 내가 또 다 알려줄 거니까 몰라도 되고. 근데 수학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사고력은 좀 비슷하다는 거야. 약간 수학적 사고력. 약간 타당한 수학을 우리가 왜 공부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 가려고? 그것 때문에 공부했죠, 원래. 근데 원래 공부하는 목적은 수학은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큰 거잖아. 그거 비슷해, 이 학문이. 원가 관리학에는 논리적 사고력이 좋은 사람이 잘하는 과목이야. 논리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 회계사도 앞으로 회계사 업무할 때 논리적 사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 뭔가 판단할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원가 관리에서 배우는 여러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 취업하려면 필요하겠지. 자, 어쨌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이런 식으로 구별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 교과서 제목은 관리회계예요, 아니면 원가 관리회계예요? 갑자기 다르죠, 제목이? 뭐 원가회계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원가 관리회계라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좀 확장해 보면 두 번째 원가회계라는 게 뭐냐? 이거 이제 배워보자. 다음 절에 나오죠. 자, 원가회계는 말 그대로 기업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기업이 있다. 자, 제조업, 그다음에 상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자, 그러면 공부의 초점 좀 다르다. 재무회계는 대부분 상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론이 많아요. 원칙적으로 상기업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서 이론을 만들고, 이제 뭐 금융업, 예를 들어 서비스업 중에 금융업, 또 제조업 약간 확장을 해. 근데 대부분 상기업 위주로 뭔가 이론을 만들어 놨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원가 관리회계는 우리 이제 과목은 주된 대상 업종이 제조업이다.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약간 보완해 주는 것도 꽤 있다. 제조업에 관한 뭔가 회계 처리도 여기서 나오고 제조업에 관한 이야기가 추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자, 제조업을 일단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상기업도 시험에 나오고 서비스업도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 100문제 나온다면 제조업이 약 95문제 나오고 나머지 5문제가 서비스업, 뭐 상기업이 나오겠지.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제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뭔가 제품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 서비스업도 비슷해. 서비스라는 걸 무에서 유로 만들지만 서비스는 형체가 없는 거고 제조업은 제조 결과물이 있는 거지. 형체가 있는 거지.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상기업은 좀 다르죠. 이미 만들어진 걸 유통시키는 거야.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다음에 상기업이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제조업은 내가 어떤 걸 만든다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 제품을 내가 만든 제품에 관한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해서 밝혀야 되는 거잖아. 상기업의 원가는 내가 상 금액이잖아, 원칙적으로. 상 금액에다가 어떤 뭐 취득 부대 비용을 업으로 하면 되는 건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건 객관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조업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내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만든단 말이지. 그 뭔가 원가를 계산해야겠죠. 자, 이처럼 제품 원가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가 원가회계다. 원가회계는 얘들하고 관련 없이 별도로 있는 거다. 원가회계. 이 원가회계는 욕심이 많아서 양쪽에 한 발씩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재무회계, 관리회계 다 원가회계가 다 필요해요. 일부가 원가회계 내용이야. 원가회계는 목적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제품 원가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 이걸 할 수 있으면 서비스업의 용역의 원가도 유추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상기업의 원가는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건 여기서 다루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하고자 회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되는 원가를 알아야지만이 재무제표 작성을 완성할 수 있어, 제조업에. 자, 제조업의 재무제표 중에 주된 재고자산, 자산 중에 재고자산, 그다음에 비용 중에 매출원가 금액 있죠. 이게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금액은
원가액에서 제품 원가 계산을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재무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특수 목적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가를 알아야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관리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자, 제품 원가 계산을 해서 토스를 해주는 회계가 원가회계예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양쪽이 다 필요해. 자, 뭐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는 뭘까요? 자, 우리 이제 과목은 원가 관리회계죠. 자, 재무회계는 아니죠, 우리.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배우는 거예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다 배우는 거예요. 원가회계, 관리회계를. 그러니까 양이 훨씬 많아야 돼, 재무회계보다. 근데 시험 문제가 재무회계가 더 중요하니까, 더 많이 나오니까 시간이 재무회계가 더 많이 쓰는 거야. 고급 회계 더 배우고 하니까. 근데 이제 회계가 불도로 따지면 우리가 더 넓은 거죠. 뭐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원가 가르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뭐 실은 뭐가 넓은지 몰라. 네, 어쨌든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회계예요. 자, 그래서 제목이 원가 관리회계다. 근데 시험 과목 제목은 뭐다? 그냥 원가 회계라고 한다. 과거부터 그냥 이 두 개를 통칭해서 그냥 원가 회계라고 많이 썼으니까 시험 과목은 원가 회계라고 하지만, 자, 우리 공부 원가 회계 과목의 출제 범위는 원가 회계, 관리 회계 둘 다 포함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는 그냥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한다. 자, 아마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시면 책이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을 거예요. 두꺼우니까. 그냥 여러분들 들고 다니 편하고 두 권 해놓은 거야. 그 두껍게 해놓으면 이거 쪼개더라고. 내가 미리 쪼개놨어요. 쪼개지 말라고. 그래서 한 권은 원가액이야. 이것부터 먼저 배울 거야.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권에서 관리액이 배울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4대 6. 원가액의 약 40%. 관리액의 약 60%. 그러니까 관리액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금감원에서도 약 4대 6 정도 비율로 계속 출제를 해라라고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정확하게 어느 파트가 원가액이고 어느 파트가 관리액이 이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 이게. 그냥 이론에서 구분해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거 관리액의 문제로 낸 거야, 뭐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교수님 마음이 알겠죠? 네, 현재도 약 4대 6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충 우리 그 기본서 기준으로 앞으로도 이 기준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자, 여기까지해서 이제 과목 소개를 했어요. 원가 관리회계가 뭔지 알려줬죠. 우리가 배우는 게 뭐다?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배운다. 다음 페이지 이제 큰 숲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 관리회계 개관. 자, 한글로 표현해 놓은 게 왼쪽 표고, 근데 벌써 한글이 많으니까 읽기 싫죠? 그러니까 안 봐도 돼, 이거. 자, 오른쪽 그림을 찍을 수 있으면 되겠다. 요걸 제가 그림화 해놓은 게 요 오른쪽에. 그래서 앞으로 요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요거. 처음부터까지 요거. 자, 요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원가 관리회계라는 숲인데 하나하나씩 이제 채워나갈 거다, 이걸. 일단 설명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 크게 일단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그 교과서 있으니까 글씨는 좀 적게 적어도 상관없겠죠.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일단 구별을 해보고, 여기 일단 원가회계. 그다음에 요쯤 어딘가 관리회계가 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좀. 자, 먼저 원가액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이거.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회계예요. 자,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약 우리가 배워야 될 방법만 해도 약 36가지 정도 될 거야. 벌써 때려치고 싶지 않아요? 36개? 근데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원가 계산 방법들. 자, 제품 원가 계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거다. 자, 그럼 원가 계산 방법들을 어떻게 배우는 거냐? 물론 우리 그 기본서 기준으로, 자, 구체적으로 원가 계산 방법들이 이제 3장부터 나와요. 뭐 1장하고 2장은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어떤 기초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를 먼저 좀 닦아요. 영어도 좀 배우고, 제조업의 원가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고 이런 모습도 좀 배우고, 기초를 닦고 나서 이제 3장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원가 계산 방법들은 매우 다양한데 이론에서 이걸 좀 쉽게 알려주고자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약 4가지 범주로 구별을 해서 배운다. 4가지 범주로.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설명드리면, 이게 너무 높으면 이게 좀 곤란하게 안 찍혀.
자, 나는 제조업의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품 원가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 즉 여러 제품의 공통된 원가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품별로 배부할 거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원가 배부를 어떻게 할래 여부에 따라 그냥 대충 하자. 조금 편하게 간단하게 하자. 이게 바로 예전부터 있어 존재해 왔었던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예전 아주 과거부터 80년대까지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전통적 원가 계산.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자 80년대에 이제 등장한 원가 배부가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너무 원가 계산이 정확하지가 않겠구나. 이걸 좀 제대로 배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내가 획득할 수 있구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 의사결정도 정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한 원가를 알아야지 뭔가 내부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정확하게 하고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첫 용어가 나오죠.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이제 첫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그래서 나중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자, 전통적 원가 계산과 활동 기준 원가 계산으로 구별한다는 거지. 원가 배분을 대충 하자, 정확하게 하자. 이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 이거는 최근에 생긴 거. 80년대 이후에 생긴 거. 자, 그리고 이제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집계할래? 자, 예를 들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드는 배 한 척별로 따로따로 집계할 수도 있잖아. 만든 배가 조금씩 다 다를 거니까. 주문받은 곳이 다 다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갤럭시 하면 폰 똑같은 사양이면 똑같은 폰이죠. 요걸 1년에 예를 들어 5천만 대 만드는데 5천만 대를 따로따로 우리가 원가 개별적으로 집계할 필요는 없어 보이죠. 그냥 똑같은 제품은 동일하게 집계해서 뭔가 뿌려도 되겠지. 그냥 한꺼번에 집계해도 되겠지. 그래서 어떤 제품은 개별적으로 집계할 필요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이걸 만드는 제조 공정이라 그래. 공정별로만 집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개별적으로 집계하는 원가 계산 방법을 개별 원가 계산이라 하고, 자, 종합해서 공정별로 종합해서 집계, 합해서 이걸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존재해요. 그다음에 이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도 있어요. 자, 이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이 또 한 개가 더 존재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 우리 예를 들어 돼지를 도축하는 그런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도축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돼지라는 원재료를 투입해서 자, 하나의 제조 공정을 거치면 다양한 돼지 제품들이 나오겠죠. 삼겹살, 목살, 족발 등등 많이 나오겠지. 그러죠? 자, 이거는 이제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제품이죠. 이걸 우리가 연산품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제 판매 가치가 낮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부산물이라고 배워. 그래서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건 개별적으로 집계하진 않아. 왜냐하면 동일한 원재료 돼지를 투입해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종합해서 집계하게 돼. 이것도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단순하게 종합원가 계산만 적용해서는 이 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들 다양한 제품에 또 공통된 원가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제품으로 분리가 되니까 다시 한번 뭔가 원가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원가를 다시 한번 또 뿌려줘야 되는 거잖아. 이 돼지 만들 때 들어간 원가를 삼겹살이 얼마, 족발이 얼마, 이렇게 뿌려야 될 거 아니야. 갈비살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죠? 그래서 특수한 원가 배부가 또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단순히 종합원가 계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종합원가 계산도 해야 되지만 뭔가 한 개 더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의 확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 연산품과 자, 부산물의 원가 계산을 별도로 또 다룹니다. 부산물의 원가 계산. 이걸 별도로 다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가 집계에 따른 개별 원가 계산 일단 종합 원가 계산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원가 측정을 어떻게 할래? 여부에 따라. 자, 사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원가로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후적으로 많이 하겠죠. 사후적으로 하면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하겠지. 자, 실제 발생한 원가를 대상으로 하겠지. 그래서 이건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 실제 원가 계산. 자, 근데 실제 원가 계산으로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가 계산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실제 원가가 발생해야지 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 목적 적합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워 보이고, 뭔가 월별로 원가를 파악해서 뭔가 내부 관리에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월별 보고서 작성하는 외부 보고 목적도 이용하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뭔가 정해놓은 원가로 측정하고자 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해요. 자, 미리 정해놓은 원가를 자, 정상원가라는 개념이 등장할 건데 나중에 정상원가로 정의할 수도 있고, 또 들어보셨을 거야. 표준원가라는 말은 들어봤죠? 표준 들어봤죠? 그래서 표준원가로 정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정상원가 계산과 표준원가 계산이 존재하더라. 정상과 표준. 자, 이 두 가지는 사전적 원가 계산 방법이더라. 그에 반해서 실제 원가 계산은 사후적 원가 계산 방법이고. 자, 이거 되게 힘들까요, 여러분들? 왜?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지금 뭐 새로운 용어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한다 그랬죠? 숲을 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하거나 안 하거나 일단 한번 무조건 들어보고 나중에 하나씩 채워 나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가 계산 분류가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제조 원가, 즉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 제품 원가로 보는 방법도 있고, 자, 그 중에 일부를 빼는 방법도 있어요. 목적에 따라. 그래서 자, 전부가 제품 원가야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그러고, 일부를 빼,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중에 일부를 빼, 그러면 자, 두 가지 원가 계산이 추가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변동 원가 계산, 또 하나는 초변동 원가 계산. 이게 세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 그래서 이들 원가 계산 방법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상호 무조건 결합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통적 원가 계산에 따른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따른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런 식으로. 또 개별 원가 계산과 실제 정상 표준이 결합하고, 종합 원가 계산과 실제 정상 표준이 결합하고, 또 실제와 전부 변동 초변동이 결합하고, 정상과 전부 변동 초변동, 표준과 전부 변동 초변동이 다 결합해요. 그래서 약, 자, 2 곱하기 이것도 2개로 하고, 2 곱하기 3개, 3 곱하기 3에서 약 우리가 배워야 될 게 36가지가 된다는 거죠. 응? 이게 다 결합하니까 36가지. 자, 이거 위에도 나중에 더 추가해서 배우겠죠. 혼합 원가 계산도 있어요. 개별과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혼합 원가 계산의 종류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서너 가지가 이상 돼 또. 근데 그거 다 배우진 않아. 한 가지만 배울 건데. 자, 이것만 있는 게 더 있단 말이지. 우리가 이론에서 주로 다루는 건 약 요 정도 배운다라는 거지. 요 정도. 시험 문제 범위도 약 요 정도 나오는 거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수하고 매칭을 좀 해둡시다, 미리. 자, 기본수에 따르면 일단 원가 관리의 기초라고 해서 1, 2장에서 다루고, 자, 이 전통적 원가 계산에 따른 걸 먼저 쫙 배울 거예요. 요걸.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 배울 거예요. 1에서 8장까지. 자, 9장에서 비로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등장해요. 8장까지는 그냥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 다른 내용들을 배우는 거야. 자,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은 이제 3장에서 나오고, 종합 원가 계산은 4장에서 나오고,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은 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원가 계산은 1장부터 5장까지는 실제 원가 계산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실제 원가를 대상으로 이것들을 배웠다고 보면 되겠고, 6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정상원가 계산이 나와요. 7장에서 표준원가 계산이 나오고, 자, 그리고 8장에서 즉 1장부터 7장까지는 또 전보원가 계산에서 배운 거야. 근데 전보원가 계산은 다시 이들하고 비교가 중요하니까 8장에서 다시 한번 또 깊게 또 다룹니다. 8장에서 나머지 변동과 초변동 원가 계산을 다뤄요. 자, 이까지 하면 이제 전통적 원가 계산에 따른 다양한 원가 계산들을 다 배운 거죠.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이제 9장에서 배워요.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하고 주로 결합되는 일부를 여기서 결합해서 배워요. 네, 다 결합되는 건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몇 가지하고만 결합돼.
주로 결합되는 거 몇 개만 대상으로 배우면 되겠지. 결합은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나중에 원가액의 파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원가액의 파트. 1장 기초를 닦고 3장부터 9장까지 이런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쭉 배워나가는 거.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뭘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숲을 그려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장은 신경 안 써도 되겠어. 저절로 알게 돼. 1회독 정도 하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 이거 수업할 때 제가 뭐 하고 있다고 알려줄 거니까 한 번씩. 자, 여기까지면 이제 원가액이 끝나죠. 그러면 이제 관리액으로 넘어가는데, 자, 관리액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다. 구분해서. 자, 첫 번째 소 제목이 자, 저기 적어져 있는 계획과 통제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계획과 통제. 두 번째가 의사결정을 다룰 거예요. 이 두 개가 예전 전통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예전부터 있어왔던 관리액의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그냥 뭐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관리액의 내용이 되겠고, 자, 최신 관리액이가 맨 마지막에, 자, 이 맨 마지막은 최신 관리액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전략과 연계돼서 사고하니까 전략적 관리 회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 세 개 주제로 구분해서 배울까요? 자,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전략적 관리 회계 순서대로. 먼저 계획과 통제, 계획을 세운다는 건 미래에 대한 거죠. 의사결정도 미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자, 이때 원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때 과거 원가가 필요할까, 미래 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 세우기 위해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미래 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품 원가에서 파악했던 원가는 대부분 과거 제품 원가잖아. 지난 1년 동안.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생산 결과 발생한 제품 원가를 알았던 거잖아. 뭔가 매칭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중간에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한 거지. 자, 관리액의 초입에, 자, 과거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뭔가 추정할 필요가 있겠죠. 미래 원가를 추정해서 예상 원가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예상 원가로 뭔가 의사결정하는 데 이용해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요 중간 단계가 바로 자, 원가 추정이에요. 원가 추정.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 그 큰 숲 못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거 공부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해. 공부 잘하는 방법 무조건 숲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어떤 과목이 됐건, 세법이 됐건, 뭐 경영학, 경제학이 됐건. 근데 이게 지금 생소한 용어가 나오니까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한다 그랬죠, 제가. 근데 이 악물고 들어야 돼. 이 전체 숲을 그리려고 노력해야 돼. 무조건 처음부터 노력해야 돼. 이 전체 숲을 하나하나씩 그려 나가겠다. 나중에 나무를 채우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이제 채워 나가면 되는 거죠. 채워 나가면. 그리고 좀 더 알겠지, 이 용어를. 근데 일단은 생소한 용어지만 무조건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지, 이건. 그래서 원가 추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액의 제일 처음에 10장에서 우리가 원가 추정을 먼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 원가를 예측하는 거지. 그래서 예측한 미래 원가를 가지고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전략적 관리액에 이용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계획과 통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계획을 세운다,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플랜. 그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되겠지. 플랜. 그다음에 실행 결과, 사후 결과가 나오겠죠. 사후 결과와 당초 계획을 뭔가 비교하여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과 평가 C, 플랜도 C 이렇게 용어를 쓴다는 거지. 자, 계획과 통제는 좀 쉬우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플랜도 C. 요거하지 말고 다시. 자, 플랜도 C. 알겠죠? 플랜, 계획 세운다, 실행에 옮긴다, 성과를 평가한다. 자, 두는 특별한 이론은 없어.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겠어. 자, 플랜과 C에 관한 이론이 있다는 거지. 자, 플랜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거 배운다. 자, 첫 번째가 뭐 배우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기업 입장에서 이익에 관한 계획이 중요하겠지.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 획득을 할 거고 그에 따른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미리 만들어 놓았던 도구가 있어요. 관리회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구가. 이걸 우리가 CVP라고 해. 자, C, 코스트, 원가, V, 볼륨, 판매량을 말하고, 그다음에 P는 프로핏, 이익이죠. 그래서 CVP, 미리 만들었던 개념 체계예요.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구를 미리 만들어 둔 거야.
자, 요걸 알아야지. 근데 이 전통적 관리계획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또 큰 도움이 돼요. 이 CV 분석이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의 어떤 기초 개념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CVP 분석이. 자, 그다음에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뭐 요 말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이해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말하겠지. 계획 수립, 기업 전체 모습. 뭐 예산 재무제표 작성이야. 자, 주로 뭐 예산 손익계산서 작성, 예산 현금 흐름표를 대신해서 예산 현금 예산을 작성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예산이라고 그래. 종합예산.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종합예산. 자, 우리는 11장에서 CVP 분석 배우고 12장에서 종합예산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계획 수립을 마칠 거야. 그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기고 그다음에 자, 성과평가로 갈 거야. 자, 성과평가는 자, 과거부터 있었던 성과평가지가. 자, 이걸 책임 회계와 성과평가라는 토픽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회계가 책임 회계라는 게 있는데 자, 책임 회계라는 걸 개념적으로 좀 배우고 자, 책임 회계와 성과평가. 그래서 이걸 13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래서 11, 2, 3장을 통해서 계획과 통제를 다 끝마쳐. 다 이제 배웠다는 거지. 자, 전통적으로 계획과 통제 항목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으로 가요. 자, 의사결정은 또 구분을 합니다. 다음처럼 안 이쁘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 자, 일단 이거 두 가지로 또 구분한다. 하나는 자,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이걸 확실성화 의사결정이라 그래. 확실성화. 자, 두 번째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독립변수값을 일부는 확실히 몰라요. 확률만 알아. 자, 어떤 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고 어떤 값이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확률만 존재할 때 이걸 우리가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으로 일단 구별한다. 확실성화, 불확실성화 두 개를 일단 구분하고 그다음에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또 구분해서 배운다. 원체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는 자, 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최종 결과가 1년 이내에 다 끝나버리는 거. 1년 초과하지 않는 거. 1년 이내에 모든 결과가 다 발생해버리는 거. 의사결정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그래. 자, 1년 이하의 모든 결과가 다 발생해버리면 자, 화폐 시간가치 같은 걸 우리가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미래가치 평가 같은 거 할 필요 없지. 현재가치 평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초과한 거. 의사결정의 기간이 5년 이렇게 걸리는 거. 뭐 내가 기계를 샀다. 기계의 내용 연수가 5년이다. 뭐 5년 동안의 모든 결과가 5년에 걸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장기 의사결정이라고 해. 자, 장기 의사결정은 주제가 현재가치 평가가 일단 필요하겠지.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시간에 그렇게 많이 다뤘던 현재가치 평가. 지금 재무회계 거의 끝나가잖아요. 아직 중간 정도? 아직 고급회계는 아직 당연히 안 들어갔고 그 중급회계 3분의 1도 안 된 것 같아. 어차피 다 배울 거야. 어차피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깜빡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요. 그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공부하고 중단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배우는 순간부터 시험 합격할 때까지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매일 지금 배울 때는 많이 해야겠지. 예습 복습해야 되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다른 과목 배울 때도 하루에 30분씩이라도 투입하는 게 좋아. 이거 1차 때도 특별한 시간 내지 말고 매일 했던 거 계속 반복.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지. 30분씩 투입해서. 1차 끝나고 2차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게 이건 훨씬 효과적이야.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알려주겠고. 자, 방금 이야기해줬어요. 제목의 원가율은 매일 해라. 시간 투입하지 말고. 자, 이쪽 봅시다. 그러면 의사결정은 확실하고 단기 의사결정, 확실하고 장기 의사결정,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총 3가지가 있는데 자, 요중에 확실하고 단기 의사결정 우리가 자, 관련 원가와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란 뜻이야.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와 자, 단기 의사결정.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룹니다. 매우 중요한 장에 대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장 한 장 꼽아라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이번 장 이거. 이거 14장이야. 자, 그다음에 장기 의사결정은 자, 자본 예산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배우는데 이건 15장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게 참 재밌는 게 14장이 가장 중요한 장. 원가 관리에서. 시험 문제 출제에서 15장이 가장 안 중요한 장. 이유는 이게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는 여러분들 회계사 과목 중에 재무관리 이런 거 있잖아. 나중에 배우는 재무관리 초입에서 이게 주제야. 이게 재무관리 우리는 한 장에서 배우지만 재무관리에서는 이걸 여러 장에 걸쳐서 배워. 그러니까 재무관리랑 겹치는 부분이야 이게. 그리고 재무관리에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많은 2차 수험생들도 이걸 막 패스하기도 하는데 작년에 나왔어. 회계사 2차 시험에. 그러니까 가끔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은 공부를 해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재무 관리하고 똑같은데 이론이 똑같은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공부는 좀 해둬야 됩니다. 어쨌든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자, 자본 예산.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은 제목 그대로 똑같습니다. 제목 그 상태 그대로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 그래서 약간의 확률 같은 게 좀 필요해 이거. 약간 이제 수학이 좀 필요하겠지. 조건 확률 같은 게. 자, 16장에서 배워 이거. 16장. 자, 여기까지 배우고 이제 17장에서 자, 성과 평가와 관련도 있고 요 단기 의사 결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아주 특수 주제가 하나 있어요. 자, 어느 날 우리 S전자 하면 S전자의 그 분권화된 사업부가 국내에만 있지 않겠죠. 해외도 있고 또 국내에도 여러 군데 또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A 사업부, B 사업부 이렇게 여러 군데 분권화된 사업부를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거의 이 사업부는 또 독립된 기업으로 취급이 된단 말이지. 사업부의 경영자는 그냥 대표이사야. 그냥 그 독립된 기업에. 그러면 이들 분권화된 사업부 간에도 자, 제한화 용역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겠죠. 근데 이들은 또 성과평가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자율성을 부여했을 거고, 그러니까 제한화 용역을 주고받을 때 가격을 받고 제한을 건네고 그렇단 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내부 간에 자, 상호 간 사내 대체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사내 대체 거래. 자, 이때 결정되는 가격이 자, 사내 대체 가격이에요. 이 대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따라서 자, 각 이 분권화된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가 달라져 버리고 기업 전체 이익에 또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대체 가격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됐겠지. 그래서 자, 이 성과평가하고 이 단기 설정을 다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 17장에서 이제 요 두 가지 사고가 다 필요한 주제를 하나 다룹니다. 요 두 가지랑 다 연관이 있는. 여기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교과서본 나와 있죠. 자, 17장에서 가격 결정과 자, 가격 결정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고 자, 대체 가격 결정. 그래서 요 대체 가격 결정은 2차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야 이거. 또 나오면 좀 어려워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자, 글씨 안 보이죠? 그 교재 참조. 제가 적어놓고도 저도 잘 못 읽겠어. 이거 17장 이거. 17장.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통적 관리가 끝나는 거야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 이전에 처음 봤다. 그럼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됐단 말이지.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이제 공부 안 해도 됐단 말이지. 근데 아쉽게도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니까 오른쪽을 이제 배워야 되겠지. 자, 2000년 이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 게 이 전략적 관리계 바로 최신 관리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구별해서 배울 거예요. 자, 크게 자, 전략적 관점에 의한 원가 관리 기법들을 배우고 전략적 원가 관리. 자, 요거는 약 10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원가 관리 기법들이 있어요. 약 일부는 경영하고도 관련이 있고 재무 관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막 여러 또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주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핵심 주제는 자, 원가를 절감해 보자는 게 가장 핵심 주제. 원가 절감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요. 자, 요거는 오늘날 기업의 경영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죠? 매우 경쟁이 치열해졌죠. 그냥 국경이 없는 그런 경쟁 시대에 돌입했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 우위
확보해서 이걸 지속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효율성을 추구해서는 뭔가 줄일 수 있는 게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원가 자체를 줄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원가 절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또 품질을 향상시켜서 품질과 관련된 원가도 줄여야 되고, 시간도 단축시켜서 시간 지연과 관련된 원가도 줄여야 될 거고, 이런 식의 사고를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과 연계된 그런 사고. 그래서 요거 전략 원가 관리법 약 10여 가지 쭉 배우고, 이것도 물론 이 안에 또 소수비 있어요. 알겠죠? 이 안에 또 체계가 있어. 이걸 체계를 안 갖고 그냥 나열식으로 배우면 되게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름 또 주소화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이미 해놨어 이때. 그때 가서 다시 알려주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8장에서 배웁니다. 18. 발음 잘해야 돼. 그다음에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자 보상과 즉 전략적 이제 성과 평가와 자, 원가 관리 끝났고 이제 성과 평가는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거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 후에 보상해 주겠죠? 보상과 관련된 거 배운다. 전략적 성과 평가 보상. 19장. 회계사 시험은 이것도 꽤 나온다. 회계사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안 중요한데 이거 회계사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다행히 요중에 그 보상과 관련해서 좀 까다로운 내용이 있었는데 요건 최근에 안 나오고 있다. 그 출제했던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출제위로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일부는 이제 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한 30% 정도는 좀 덜 배워도 될 것 같아. 물론 알려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그 제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 혹시 또 어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알들은 주겠지만 예전보다 좀 중요성이 좀 덜해졌어요. 이쪽은. 자, 이게 원가 관리의 전체 그림이에요. 1장부터 우리가 나중에 19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와서 쭉 배우게 될 건데, 이걸 아무런 생각 없이 배우면 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랑 좀 달라. 이게 재무회계는 결국 재무상태표 그 순서도 배우는 거잖아. 자산, 부채, 자원 쫙 배우고 수익, 비용 쪽 배우고 막 그러잖아. 이게 딱 체계가 딱 좀 쉬운데, 원가 관리회계는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거 배우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 피부에. 그러니까 무조건 주소화가 더욱더 필요해. 내가 현재 뭐 때문에 이거 배우지?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교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를 좀 다져보겠어요.